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그 이전과 달리 원래 두 명이었잖아요. 원래 인터뷰식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정상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은 저도 이 어색함을 뚫고 하는 거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작도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그 에어비앤비 여러분 잘 아시죠? 에어비앤비를 요즘에 이제 그 숙박업으로 이제 많이들 사업화를 하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그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뭐 해서 최근에 이제 그 단기 임대라는 형태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 시간에는 그 단기 임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처음으로는 이제 저 카이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공식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본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본인 소개를 제가 할게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갭투자 이쪽이 원래 전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갭투자라는 분야는 부동산 투자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서 당장보다는 앞으로 2, 3년 뒤에 전세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리고 나서 그때 이제 매매가 올랐을 때 파는 그런 이제 그 투자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이제 그 미래에 이 부동산 투자했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통계 기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입주 물량, 그 다음에 뭐 거래량, 그 다음에 뭐 미분양 지수, 뭐 미분양 개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통계, 지금 정부나 KB 부동산 이와 같은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뭐 그쪽 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뭐 처음부터 시작한 지는 한 15년 뭐 이상 됐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12년, 13년 이때 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운 좋게 들어가서 상승장을 제대로 느꼈던 이제 뭐 느꼈다는 거는 이제 상승장에 제대로 좀 재미를 봤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뭐 개인 사업자도 하고 법인 사업자도 하고 그리고 개인 명의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3대 명의의 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부동산 투자 사업 투자 뭐 강의라고 하는 이제 학원 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여기 이제 파티룸 여기는 이제 역삼동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홍대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룸 2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단기 임대를 그때 최대한 7개까지 했다가 그 중에 이제 2개를 팔고 그러면 5개잖아. 그죠? 그 와중에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현재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 분야를 어떻게 입문을 했느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이제 당연히 초보 병아리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제 명의로 투자 물건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해당하는 물건들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로 파는 거예요. 제 물건을 경매로 판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물건을 일반 매매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최근에도 보면 이 물건이 안 팔리면 즉 부동산 불황기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해당하는 물건이 경매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이 물건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뭐 1회 유찰, 2회 유찰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역시 그 매도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로 또 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당황스러웠고 이걸 왜 물건을 경매로 팔아야 되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부동산 경매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세계로 진입을 했고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매에 입문했을 때 다행히 수익이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때 제 별명이 사말타자였거든요. 제 지인들은 알고 있는데 왜 사말타자냐? 뭐 요즘 야구도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10번 가면 한 3번 정도 제가 낙찰을 받아요. 정확히는 3할 3분 3리, 즉 3번 가면 한 번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수익이 건당 한 2천에서 3천 정도는 났어요. 그때 낙찰 가격은 한 2억에서 1억 5천 사이?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가서 하나 낙찰 받는데 1, 2천, 3천 이렇게 뭐 수익이 나니까 재밌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한 1년 반 동안에 한 11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투자가 좀 재밌었던 네,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이야기 농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느냐 그 한 번 갈 때 물건을 2개 또는 최소한 2개 정도는 입찰을 했어요. 하나를 입찰하고 떨어지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좀. 그래서 해당하는 물건이 이제 좋은 게 나올 때마다 투자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겹치는 거, 많이 겹치는 거. 저도 이제 그때 회사 다닐 때라서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최소한 2개 이상 입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갔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갈 때 남들보다 500이나 1000을 더 썼어요. 그럼 낙찰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격을 쓰면은 한 3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 그럼 500을 더 쓰면 어떻게 돼요? 2,5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나 더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는 3천이지만 2개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수익이잖아.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때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쪽 바닥에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잘했던 투자하고 가장 못했던 투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의 이제 투자의 전성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갭 투자의 전성기 2015년부터 시작해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갭 투자의 흐름이 뭐 서울, 경기도 그다음에 뭐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결국에는 전국을 다 휩쓸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런 도움도 받았다 그죠. 예를 들면 조정 지역을 묶어 놓으면 그 인근으로 계속 퍼졌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을 그 당시에 잘 캐치를 해가지고 투자로 이제 꽤 재미를 보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갭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사이버머니도 있고 그때 현찰을 실제로 팔고 나서 현금이 생기면은 그 돈으로 또 다른 거 사고 계속 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다 사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막판에는 약간 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다 묶어 놔가지고 투자를 하기 힘드니까 이제 뭐 비주택,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많이 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정도까지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비주택으로는 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상업용 오피스텔 뭐 건물까지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게 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잘됐던 투자는 갭 투자고 힘들었던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한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법인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법인을 뭐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도는 안 되고 종부세만 계속 나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가장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됐던 거는 이제 갭 투자로 초기 때 이제 뭐 2013년부터 해서 한 2, 3년 전까지 2, 3년 전이면 한 2020년이니까 7년 동안, 7, 8년 동안 계속 호황기를 누렸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이제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그 투자의 범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는데 먼저 했던 게 이제 경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한참 할 때 그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인천 원래 그 처음에 이제 그 투자를 배울 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인천이라고 하잖아요. 인천을 많이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투자금이 적게 들고 그리고 뭔가 좀 부담이 없어가지고 초기에 이제 가볍게 돌리기에 좋은 물론 지금같이 이제 명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를 이제 그 취득세나 뭐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좋은 걸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중과도 없었고 그리고 취득세도 뭐 여러 개 산다고 중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뭐 1주택으로 큰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이제 삶을 선택하기로 그때는 결정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인천으로 가서 6개월 동안 계속 임장을 다니면서 그 경매 물건들을 계속 뭐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입찰도 하고 낙찰도 받고 투자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당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를 단타를 했거든요. 뭐 예전에도 단타를 하게 되면 1년 내에 50% 이상 세금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물려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경기도에서 약간 B급 지역에 이제 그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뭐 직장이 서울이라서 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편도로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뭐 나의 해방일지 그런 것처럼 한 번 가도 뭐 1시간 반씩 걸리니까 이게 무슨 실제로 거기 살면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집을 팔아야겠다.
또 그 집도 이제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돈이 무려 그냥 1억 가까이 묶여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팔아야겠다. 근데 무작정 팔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도 차손이라고 있어요. 한 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그 손실 난 거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난 거를 퉁칠 수가 있거든요. 즉, 그 해당한 시기에 세금 낼 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난 게 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퉁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5천 정도 이제 그 손실이 났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공부를 해보니까 양도차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 양도차손을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해야겠다. 즉, 그 해당하는 물건들을 팔았어. 그때 시점이 아마 2월 달인가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천을 확보를 하고 마이너스 5천인 상태에서 제가 경매로 단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를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천이 남았다. 그러면 1,000이 세금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이너스 5천이 있기 때문에 1,000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단타를 치면서 이 해당하는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갔던 거예요. 그것만큼도 중요한 게 내 들어갔던 투자금을 회수했잖아. 그러면서 1억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익도 5천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 이제 그 투자금이 1억 이상으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주위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친구들을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잘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갭 투자의 세계로 제대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평택에 보면 포승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났던 거죠. 그런데 그 매매 가격이 만약에 1억 5천이면 그 전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를 1억 5천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상하게 재밌는 게 선대출로 한 2천이나 3천을 깔고 있으면 그 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족한 금액만큼 전세가 들어오더라. 즉 매매가가 1억 5천인데 제가 대출을 2천만 원 받았다. 그런데 후순위로 전세를 1억 3천을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그래도 좀 겁나잖아요. 아무리 투자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가 매가가 떨어지면 너무 우울하잖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해당한 시점에 전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가 계속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그 해당하는 그 물건이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정확하게 3천, 2천이 헷갈리는데 한 3천만 원 오른 것 같다. 제가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한 2, 3천만 원을 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이 나야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타로 판 거다, 그죠? 그것도 이제 수익이 생기고. 그러면서 남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선대출 끼고 이제 투자를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갭 투자의 맛을 보니까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고 또 이 해당하는 매매하고 전세 금액의 차이가 크다. 즉 갭이 커지면은 선대출을 끼고 전세를 뒤로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전세 보증보험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세가 있고 뒤에 뭐 후순위 대출도 끼고 즉 대출과 그리고 이제 그 해당하는 전세금 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그 물건들을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꿀 빨면서 이제 그 재미를 많이 봤던 그런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했던 투자가 뭐냐면 이제 분양권 투자. 개인적으로 제가 초기에 분양권은 아니지만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힘든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은 원래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분양권 투자에 좀 맛을 본 게 그 청주에 가보면 동남지구 있잖아요. 그죠? 그 동남지구 이제 분양권으로 재미를 본 거예요. 아, 이 분양권이 이 맛이구나. 또 해보니까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시기만 잘 타면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물론 세금 50% 떼더라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꽂히면은 엄청나게 막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1년 동안에 분양권 10개를 샀어요.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절반 정도는 재미를 보고 나머지는 본전에 팔거나 물론 이제 손해본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플러스 수익이고 뭐 그래도 한 몇 억 정도 먹었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분양권 투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과 같이 저 오래 걸리고 뭔가 좀 묶이는 이런 느낌을 좀 싫어했는데 또 이 남들이 하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주특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초기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저희 지론이 뭐였냐면, 저에게 이제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 예전에 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아시겠지만 그 전에 그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잘 나갔었거든요. 원래 그 흐름이 있어요. 뭐 분양권 뜨고, 그 다음에 갭투자 뜨고, 즉,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양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뜨게 되면, 즉,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와 같은 이제 것들이 이제 그러고 있지. 사업 수익성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들까지 뜨면서 이제 한 사이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전 그 08년도에 금융이 왔을 때, 그 직전에 보면 또 현재와 비슷하게 인천 재개발 재건축이 또 엄청나게 뜬 시기였어요. 거의 막판인데다가, 그리고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거든요. 그와 같은 분한테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투자금은 적게 들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적당히 보고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그 투자 철학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고, 그런데 또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드는 또 뭐 초기 재개발, 그리고 이슈가 되는, 그리고 또 한때 유행했던 그 취득세를 이제 뭐 12% 이렇게 매기니까 초기 재개발 1.2% 막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투자를 해가지고 초기에는 재미를 보고 뒤쪽에 했던 거는 좀 말리고 약간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매했지, 분양권 했지, 갭 투자했지, 그 다음 초기 재개발하고, 뭐 아시겠지만 그 주택이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비주택에 해당하는 이제 오피스텔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에 발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그 시기에 저도 이제 초기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한 10개 정도 산 거예요. 저는 뭐 했다면 10개를 사. 분양권도 10개 사고, 오피스텔 10개 사고. 그래서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오피스텔 할 때도 저 나름대로 기준을 뒀어요. 핵심 지역만 하자.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 그래서 이제 강남역, 역삼역, 뭐 설릉 이 라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정도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디냐, 마곡, 그리고 이제 부산에 뷰 보이는 이런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기에 산 것들은 뭐 투자금도 적고 대출도 잘 나오게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큰 무리 없이 뭐 잘 이어서 가고 있는데, 약간 뒤로 갔을 때 갭으로 거의 무피로 산 것들은 전부 다 역전세를 맞았던 거죠. 하지만 요새 다시 또 오피스텔이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요즘에 그 사이에 또 아파트 가격이 뭐 워낙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약간 신축에 대한 수요도 있고, 특히 또 오늘 말씀드린 그 단기 임대에 대한 이쪽 사업자들이 또 엄청나게 또 이 오피스텔 세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물론 그 와중에 오피스텔 공급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막 오르진 않고 어느 정도 오르고 있고, 확실히 이제 월세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이제 투자 상황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고, 오피스텔 하다 보니까 이건 보통 주거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거용을 하다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상업용이 또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도 여기 역삼이 사고, 그 다음에 뭐 저 사고, 그래서 그때 또 한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꼬마 빌딩, 강남에 꼬마 빌딩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억까지 그 해당하는 매가를 샀는데, 저는 이제 그 하나에 큰 금액을 들어간 거예요. 선천으로 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업용 오피스텔 하다 보니까 이 강남에 그 땅 가치만 한 20평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당 1, 2평 해도 물론 0.5평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2평 나가면서 저는 이제 쪼개기로 원래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뭐 투자 방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방에 뭐 강남 땅 2, 30평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분산을 해놓으니까 리스크는 좀 건물보다는, 최근에 건물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좀 리스크가 많이 해치는 됐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뭐 비싸더라. 어쨌든 이제 초기에 들어간 것들은 재미를 보고, 중반에 들어갔던 거는 본전, 뒤로 들어갔던 거는 마이너스.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형으로는 이제 파티룸하고 단기 임대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했고, 물론 저도 이제 그 펀드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 본격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그 남는 돈, 즉 빼지 않아도 되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아무래도 승률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단기 6개월이나 1년 뒤에 사라지는 이런 돈들을 투자를 했던 것들은 오랫동안 갖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이라 한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좀 돈이 좀 있을 때 1, 2년 전에 주식, 국내 주식 5천, 해외 주식 5천, 코인 5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수익을 본 구간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나가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보고 이제 다 털고 그 해당하는 이제 그 돈을 뭐 역전세 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메꾸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대출을 갚는다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얘를 계속 재투자하지 말고 항상 3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박아놔 가지고 얘들은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지 얘를 계속 재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말릴 때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올스톱을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요번 장에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현재 기준으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투자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무주택 1주택자의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주택하고 1주택자에 해당한 분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동네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은 그 대장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1, 2년 전만 해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평균 20, 30%. 평균 한 20% 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건 30, 40%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때 들어가기는 되게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의 한 30%가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더라고요. 이때 30% 떨어진 거는 그 해당하는 아파트 값이 최고치일 때 기준으로. 즉 해당하는 아파트가 10억까지 갔다. 그럼 10억을 기준으로 7억 밑으로는 거의 다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의 에이스 지역을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정고점까지 왔거나 넘는 경우도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곳 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호갱노노나 뭐 아실, 뭐 부동산 지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해당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아파트 가장 최고점에서 현재 가격이 몇 프로 정도 빠졌는지 요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쫙 해보시고 그런 애들 중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이제 아실에 가보면 해당 지역 찍으면은 1등부터 20, 30등까지 쫙 나와 있거든요. 즉 많이 떨어졌는데 해당하는 지역에서 비싼 애들 무슨 말이죠? 즉 평당가가 높은 애들 그런 지역들을 항상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항상 수시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후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빨리 또 특히나 요새 뭐 신생아 대출이나 뭐 특례 대출 이런 거 있을 때 기회 되시면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사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 다주택자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요새 포지션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원하시고 저도 원했던 그 선거, 만약 국회의원 선거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아니고 국힘 쪽이었으면 좀 바꾸려고 했던 게 취득세하고 뭐 양도세 중과 중에서도 이 분양권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해 주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는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보유세는 계속 늘어나고 세금이 이제 빡세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서울 쪽에서는 솔직히 이제 아파트는 많이 좀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마용성까지는 많이 올랐고 지금 안 오른 지금 노도강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막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 노도강이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찬스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에 그 빌라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한때 완전히 그 사회면을 장식했던 이 빌라 왕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빌라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빌라가 너무 싸요. 아시겠지만 서울에 지금 집 지어줄 게 없거든요. 주변에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 그리고 그 해당한 지역이 뭔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건 물론 그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쪽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들이 뭐 노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괜찮은 지역 같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서울의 중심 지역. 서울에서 이제 중심 제일 비싼 지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반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 중에서 투자금 적게 들고 뭔가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런 애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요새 또 지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완전 박살났잖아. 그러면서 월세나 이 매가가 완전 형편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요새 또 찾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리지어서 가다 보면 초기나 중기는 괜찮지만 결국엔 막판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죠? 항상 그 현금 흐름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박살나고 되게 싼 것들, 얼마 전에 서울의 요지의 지역들의 아파트들일 거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될 만한 애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도동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가 너무 싸요. 그런 애들은 이왕이면 이제 그 제재 이슈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입지가 아주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또 말리고 싶은 투자가 뭔가, 우리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계속 이제 흘러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원수에게 권하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우리가 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권해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그 세 가지 투자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신축 상가 분양. 특히 이제 신도시 이런 데 보면 그 상가 건물 지어놓고 1층, 이런 거 이제 고가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월세 얼마 보장.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가짜 임차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 연예인들 투자를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투자를 부동산, 건물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꼬마 빌딩, 건물 투자해서 아니면은 요새 그 영앤 리치들이 많이 사는 그 한남동, 그런 이제 고급 빌라, 이런 거 말고 그 상가 분양해가지고 힘들었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연하. 김연아 선수, 그 송도에 상가 분양받아가지고 얼마나 정보가 많겠어요. 어쨌든 김연아도 실패한 이 상가 분양은 절대로 신규로 받지 말고 경매로 넣을 때 받자. 누구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들은 결국 몇 년 지나면 경매에 넣을 거라고. 그런 물건들을 사야지. 처음에 그 수익률 월세가 보장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휴대폰 가게 들어와 있다가 1년 지나면 나가잖아. 그때 휴대폰 가게 월세는 그 건물업자가 대납해주는 그런 일도 많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들어가지 말자. 거기서 이제 그 월세를 싸게 얻어가지고 뭐 운영하는 건 괜찮지만 사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지주택. 뭐 아시겠지만 지주택은 성공할 확률이 10%대예요. 그 나머지 80%대는 다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최근에 이 지주택이 청산돼가지고 망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또 이슈화 됐었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하지 말자. 그냥 얘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 네이버에 지역주택조합 치면은 전부 다 링크 들어있는 게 변호사야. 상담받아라. 무슨 말이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이제 개별 물건들. 예를 들면 그 해당한 호실을 분양받아가지고 그 호텔식으로 다 운영을 해줄 테니까 돈을 준다. 이것도 재미 본 사람 주변에 못 봤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냥 묻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자 모임이나 특히 요새 단톡방이 많잖아요. 그죠? 어디가 좋더라? 이러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 갈 때는 같이 가는데 나올 때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 해당하는 물건에 내가 한 시점이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이겠죠? 초기다. 그럼 해볼 만해. 왜? 들어갔다 바로 빠져나오면 되니까. 중기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모임의 운영진이나 대장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빠져나올 확률이 좀 있어.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중간이면 안 들어가는 나아요. 차라리 그때 시점으로 또 뜨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스크린을 하고 투자들이 들어간다고 소식이 분명히 들리거든요. 그 전에 사자. 그게 제일 낫다. 그래서 각 투자 모임하고 이나 그쪽 운영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투자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싶지 않은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리고 우르르 투자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자.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기 임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요즘에 제가 그 단기 임대에 좀 꽂혔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을 부산에 뷰 좋은 거에 꽂혀가지고 오피스텔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해가지고 걔도 또 부산에 뷰 놓은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섞어가지고 그렇지. 오피스텔은 제가 한 5개 산 거 같고 아파트 물론 싼 거 한 5개 정도 샀어요. 그래서 뭐 10개가 된 거야. 그러던 와중에 이제 판 거도 있고 아니면은 수익 난 것도 있는데 또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오피스텔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처음부터 안 팔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팔 목적으로 얘를 공시를 뒀어. 공시를 둬야지 더 잘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 그 해운대 뷰가 넣은 애를 그 세입자를 500에 65인가 계신 분들을 이제 만기가 돼서 내보내고 공시를 둔 상태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안 오네. 와, 한 6개월 정도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그 투자금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투자금보다는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때 초기에는 대출이 잘 나왔으니까. 그 이자만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있을 때 비어 있을 때 뭐 하느니 그 경치 좋으니까 아는 지인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같이 놀러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형님 여기 이제 비어 있는데 얘를 뭐 에어비앤비나 그냥 뭐 이런 거 단기 임대 요새 유행한다는데 이런 거 좀 돌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에어비앤비는 뭐 물론 몇 년 전부터 왕성하게 이제 그 많이 운영을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별로 관심이 없던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 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이제 불법을 하기에는 또 너무 좀 그런 걸 좀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그 단기 임대로 유명한 사이트가 뭐 33M2나 리브 애니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들이 막 태동하려고 하고 있는 뭐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거 좋겠다를 떠나가지고 그전 그 얘기가 돼요. 자기한테 그걸 넘겨달래. 자기가 운영을 할 테니까 수익을 나누자. 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실되어 있는 애를 인테리어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임대 사이트 등록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손님을 받고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 세계의 길로 빠져들었다. 하나를 해보니까 무슨 한 달에 지금이야 이제 그때보다 좀 늘어나가지고 수익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한 달에 그냥 1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뗄 거 다 떼고 저 일주일에 한 번 받는데 막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 번만 받아도 18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 월세가 65거든. 아까 말씀드린. 그냥 100이 남는 거야.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얘를 순식간에 또 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제 거 가지고 있는 물건도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얻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단기 임대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기 임대 말고 에어비앤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저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처음에.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운영을 할 거잖아요. 첫 번째 에어비앤비는 업종으로 봤을 때 숙박업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숙박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다. 반대로 단기 임대는 숙박업이 아니고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인허가가 필요 없어.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다. 하지만 단기 임대 같은 것은 임대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내든 안 내도 뭐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 임대는 임대업이라서 세금만 잘 내면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거는 보통 이제 그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보통 오피스텔은 원룸이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그 숙박을 하러 온 게스트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룸 자체가 그냥 불법인 거예요. 무조건 투룸 이상이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실제로 이제 어디 기관에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불법이더라. 하지만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세금만 잘 내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더라. 물론 수익은 2배 차이입니다. 당연히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보다 수익이 2배다. 제가 아까 그 단기 임대로 10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얘를 에어비앤비로 돌리게 되면 딱 2배를 벌 수 있어요. 2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쪽으로 많이 간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수익이 국세청에 다 통보가 돼요. 무슨 말이겠죠? 결국에는 국세청이 다 알고 있어. 얘를 세금을 안 내자는 거죠. 불법이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세금은 무조건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추징에다가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 얻었던 수익을 거의 다 토해내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최근에 1억까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를 이제 에어비앤비 등록하자는 거죠.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나 허가를 받은 거를 요구를 하지 않아. 어차피 에어비앤비는 돈만 벌면 되거든. 해당 호스트 수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어떻게 보면 양산되는 상황인 거고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얘가 허가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든 아니든 그건 상황이 없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옵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어비앤비하고 단기 임대 수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일단 저도 원래 단기 임대 사이트 몰랐어요. 즉 단기 임대 사이트 33이나 리브 애니웨어는 듣보잡이다. 에어비앤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매출로도 알 수가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의 총 매출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먼저 33M2를 먼저 할게요. 33M2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00억. 저는 이것도 약간 놀랐어. 이야, 200억이나 돼? 그런데 이 200억이 즉 그때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배가 늘어난 거야.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그죠? 물론 리브 애니웨어나 이것도 다 합치면은 뭐 기껏해 한 1,001조 정도 되겠다, 그죠?
200억 정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1조라고 쳐.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들이 2023년 기준의 매출액이 무려 19조. 장난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플랫폼의 차이가 워낙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 보면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사이트 가서 봐. 웬만한 데 에어비앤비 다 깔려 있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지역을 빼고 이제 타 미국 이외의 지역을 봤을 때 그 서울이 과연 몇 위일까요? 4위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 한류하고 뭐 이런 유튜브, 이런 SNS 이런 열풍 때문에 그 서울이 검색어가 4위라고 합니다. 1위가 참고로 이제 태국 방콕. 이 에어비앤비 검색 1위고요. 두 번째가 호주 시드니, 3위가 스페인의 말라가. 요렇게 이제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특히 서울에 엄청나게 오더라. 와가지고 그 삼양라면에 그 뭐죠? 그거 매운 라면 그 막 먹고 그랬잖아요. 먹방 올리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결과적으로 수익이 단기 임대가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날 때 에어비앤비는 200이더라. 하지만 걸리면은 다 토해낸다. 그래서 걸려서 항상 불안해, 에어비앤비 하다 보면. 그래서 보통 한 번 정도 이제 걸리면은 이제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걸리면은 그거 리스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다음 한 두 번째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접어요. 접어가지고 먹은 걸 다 토해낼 바야 그냥 당긴대로 그냥 에어비앤비의 절반의 수익이지만 하는 게 낫다.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도 수익이 절대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도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을 하는 게 있어. 그걸 줄여가지고 외도민이라고 하거든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 이 단어 자체에 합법이 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국내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외국인을 일단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뭐 강릉, 이같이 이제 대규모 도시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박업이다. 즉 민박이라는 거는 집주인이 게스트를 받는 그런 구조를 민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원룸은 안 돼. 원룸에 집주인하고 게스트가 같이 살 수가 없잖아, 구조적으로.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안 되려면 도시에서 하게 되면 게스트가 별도의 방에 집주인이 그 집에 같이 살아야 돼.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단속하기 쉽지는 않긴 한데,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많잖아요. 언제까지 외국인을 대상을 할 거냐? 기존에 뭐 내국인을 대상을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향적으로 우리나라의 관청에서도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내국인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으려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해당하는 살고 있는 근처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고. 누가 해주겠어? 아파트, 오피스텔은 그 불가능하고 보통 많이 하는 게 다가구 아니면은 이제 빌라. 이 다가구는 그거잖아요. 보통 이 집주인이 있고 해당하는 그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주인을 잘 설득시키면은 그 새 들어 있는 세입자분들이 또 이렇게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집들이 주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가구보다는 좀 난이도가 세긴 한데 어떻게든 뭐 성공하신 분들이 있긴 하더라.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형태의 집에서 하더라.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의 불법 사례, 특히는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외도민 같은 거 할 때 그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새 그 단기 임대가 합법이니까 단기 임대 형태를 하는 거예요. 즉 단기 임대는 합법이니까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단기 임대는 임대차 계약서를 써. 무슨 말이겠죠? 뭐 임대차 계약 쓸 수 있잖아. 요새 전자 서명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니까 일회용품 이런 거를 숙박업 상태에서는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단기 임대는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 임대처럼 이제 그 계약서도 쓰고 일회용품도 제공하지 않고, 즉 나는 일회용품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임대료를 쓰기 때문에 나는 숙박업으로 한 게 아니다. 즉 단기 임대 형태로 했다. 하지만 걔를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옮긴 거예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얘를 단기 임대 형태로 운영을 한 거지.
요건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어비앤비 내에서도 단기 임대라고 적혀져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삭제해서 날려버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교묘해가지고 올렸다 하더라도 얘를 그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올렸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사이트 자체가 숙박업이잖아. 너는 단기 임대 형태로 운영을 했지만 에어비앤비 올렸기 때문에 숙박업이다. 그래서 판결이 나서 벌금을 나왔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에어비앤비 올리지 말고 단기 임대 사이트 올려라. 그러면 그 단기 임대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될까?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일회용품 제공하면 안 돼요. 얘가 임대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줄 때 일회용품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또 이 문제가 현실적 문제가 생겨. 뭐 치약이나 비누 이런 건 오케이. 뭐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게스트들이. 그러면 이불이나 침구는 어떻게 할 거냐? FM은 이불이나 침구 같은 거 있잖아요. 베개. 이런 것도 제공하면 안 돼.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그런 이불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뭐 갈 때 우리가 어디 놀러 갈 때 그런 거 안 들고 가잖아요. 그럴 때는 걔를 이제 그 해당하는 금액에 좀 빼가지고 그들을 또 대여해주는 또 시스템이 있어. 침구나 이불 이런 것들을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쿠팡이라는 싸면 하게 되면 특히 여름에는 뭐 잘 이불도 덮지 않고 얇은 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4, 5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게스트한테 구매하게 만들거나 하면 내가 사줄 수 있는 거고 한 달 정도 이용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서는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돼요. 물론 에어비앤비도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이 전대차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 그 해당 물건을 내가 갖고 있어. 그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월세를 이용해서 단기 임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집주인한테서 전대차, 즉 내가 이 집을 빌렸지만 내가 또 이 게스트한테 빌려줄 수 있다. 라는 전대차를 얻어야 된다. 이게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이 같은 전대차를 얻으려면 그 우리가 갑인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는 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입주가 터져가지고 너무 많아 월세가.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빌라나 단독 이런 걸 했는데 좀 시설이 좀 안 좋아. 그럼 내가 좀 꾸밀 수가 있잖아요. 예쁘게. 이렇게 꾸며준 대신에 전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만약 최악의 경우에 전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했어.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원래 그 계약서 여러분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대차 금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전대차만 걸리면은 퇴거를 해야 된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단기 임대한다고 들어왔는데 따로 알리지는 않았는데 딱 가보니까 이런 건 내가 소식 들었어. 뭐야? 이걸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가보니까 집이 너무 화사해. 그런데 월세 잘 내고 있어. 그렇다면 굳이 얘를 해지를 해야 될까요?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무슨 말이겠죠? 단기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임대 사이트를 이용하는 플랫폼이 뭘까? 아까 잠시 말씀을 했지만 보통 33M2나 Live Anywhere를 많이 쓰더라. 그러면 단기 임대의 가장 또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어비앤비는 하루만 있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한 달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짧은 기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청소의 리스크가 좀 커요. 하지만 단기 임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그 플랫폼들이 최소 기간이 6박 7일이야. 즉 일주일 동안은 중간에 가서 청소를 안 해야 돼. 계속 풀로 찬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4번을 받는 거잖아요. 4번만 청소를 하면 된다. 에어비앤비는 풀인데 매일 하루짜리다. 물론 죽어나겠지. 그렇게 되면 10번 이상 청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속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멘탈이 문제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스스로 셀프하는 사람들. 셀프 하다 보면 내가 부동산 투자한지 이 무슨 수리업자인지 헷갈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같은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를 하다 보면 청소를 하다 보면 내가 청소업인 것 같아. 임대업이 아니고 약간 그런 경우 생기는데 단기 임대는 최소가 6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자유롭고 뭐 어쨌든 청소를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이 하시는 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 그 주거 자기가 사는 곳 아니면 보통 활동 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근처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초기에는 이것저것 할 게 좀 많아. 내가 직접 청소도 해보고 남들한테 시키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 했을 때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내 물건이 부산이야.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한 개 정도는 먼저 할 때는 가볍게 자기 주변 한번 돌려보자. 그러다 보면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지방도 할 수가 있고. 제가 서울에 있지만 부산 물건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또 특히나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 월세, 전세 통해서 세입자분들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여러 가지 이제 질의응답을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 왜? 많이 해봤거든, 이런 느낌을. 뭐 맨날 전화 오잖아요. 겨울 되면 동파해가지고 물 새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 고장났다, 고쳐달라, 수도 고장났다, 고쳐달라. 이런 이제 경험들이 이와 같은 이제 단기 임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청소하시는 분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실질적으로 청소 전문 업체 있잖아요. 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최소 한 7만 원 줘야 돼. 이거 남는 게 없어. 할 때마다 7만 원 주면 어떻게 돼?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당근이 있다. 아니, 먹는 당근 말고 당근 마켓. 중고만 파는 게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근 마켓 들어가지고 그 해당한 지역에서 청소하실 분, 이미 사람들 많이 모으고 있어. 하게 되면 보통 2만 원에서 최대한 3만 원까지 통해가지고 청소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이런 데 뭐 청소 잘하시는 분들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남들 절대 안 해줘. 그분 소개해주면 내가 못하거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건 예의가 아니다. 청소 잘하시는 분들 소개해달라고 하면 안 돼. 거의 안 해줄걸요. 자기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걸 접었으면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가격을 확인해 봤어요. 그 해당하는 뭐 침구류 뭐 이런 것들을 일반 세탁소에 맡겼을 때, 그리고 요즘 보면 세탁 어플이 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런드리고나 아니면 뭐 세탁 특공대, 세특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있거든.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더 싸. 무슨 말이겠죠. 또 이게 편한 게 뭐냐면 보통 일반 세탁소 수거에 가시기도 하는데 뭐 생각보다 어느 정도 되게 많아야 수거를 해 가시거든. 근데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배달 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뭐 청소 특공대를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 그날 밤 11시에 가져가. 문 앞에 걸어 놓으면 되게 편해. 밤 11시 이후에 뭐 새벽에 막 오더라고 보니까. 그걸 가져가지고 2, 3일 후에 얘를 갖다 줘. 그러니까 그 침구 세트를 예를 들면 두 세트를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세트를 쓰면 끝나면은 얘는 이제 그 세탁 앱으로 보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애들은 이제 깔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청소 2만원, 세탁 3만원, 이러면 5만원이면 끝을 보더라. 일주일 보통 수입이 한번 매출이 보통 뭐 30에서 50, 많으면 70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청소, 세탁에 포함해서 5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같은 그 청소비를 5만 원을 보통 청구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그냥 똔똔이야. 그래서 살만하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청소와 세탁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손이 가고 리스크가 초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거주 지역 인근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고 지역을 확장하자. 단기 임대의 핵심은 전대차 동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아까 말씀을 해버렸네. 전대가 가능한 곳을 노려야 돼. 월세 물건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일부 수리를 통해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그 다음 이 단기 임대가 임대잖아요. 혹시 임대차 보호법이 성립되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차법이 성립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뭔가 복잡해져. 하지만 보통 이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사용이거든요. 얘를 보통 1년 이상 하지 않잖아요. 일시적 사용 판례도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고 보증금이 뭐 500에 월세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금액이 딱 그 시점이 일시적 사용이라는 게 명확하면 얘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 같은 단기 임대를 하게 되면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한 달, 요 정도가 되게 많거든요. 뭐 6개월 이상까지는 잘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수익 구조. 수익 구조를 한번 볼게요. 수익 구조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이제 호스트,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 돌고 있는데 그 일과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아침에 딱 사무실에 앉아요. 보통 이제 자주 좀 업데이트를 하긴 해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해당하는 수첩이나 아니면 한때 유행했던 에버노트 그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날짜가 필요해. 예를 들면 뭐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실이다. 일단 날짜를 딱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치고 해당하는 예약 사이트 33 아니면은 리브 애니웨어 걔를 딱 적어줘요. 33 리브 이렇게 표시를 갈로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 투숙객의 이름을 적어요. 왜냐면 이제 이름으로 이제 검색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 또 인원도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인원하고 특히나 중요한 게 주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시게 될 때 주차가 되면 매출액이 최소한 30% 이상이다. 최대한 50%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주차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주차 말 넣은 김에 그 해당하는 오피스텔마다 반드시 그 관리실에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주차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제 물건이든 아니면 이거 월세를 계약하든 실제 거주한 사람의
그 차량 등록증을 등록해가지고 한 명이 보통 그 주차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또 주차 중에서도 자주식 주차가 있고 기계식 주차가 있다. 기계식 주차는 웬만하면 패스하기 좋아요. 뭔가 피곤해. 또 SUV가 안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주식 주차, 보통 말하는 뭐 지하 1층, 2, 3층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가는 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2, 3층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주식 주차가 되는 경우를 먼저 찾고, 두 번째는 게스트가 오시잖아요. 그죠? 이 게스트가 묵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게스트가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직원이 될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뭐 의미는 이제 해보시면 아실 거고, 어쨌든 내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됐을 때 주차 가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워낙 다양해. 오래된 거일수록 주차가 약간 좀 편해요. 어떤 데는 A라는 곳은 제가 전화만 해서 그 차량 번호만 알려주면 그냥 등록시켜줘. 그럼 주차 가능해. 이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오시기 전에 이제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거죠. 보통 이제 관리실이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입실하게 되면 금요일 날 미리 그 차 번호를 등록시켜놔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게스트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지어진 것들은 그 주차 어플이 있어요. 그 주차 어플을 통해 가지고 그 뭐 한 달에 뭐 200시간 이런 식으로 이 게스트들을 등록시켜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정도 만약에 계속 풀 주차를 했다. 그럼 24시간 곱하기 10은 240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면 주차가 날아가. 무슨 말이겠죠? 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 그럴 때는 또 물어봐야 돼요. 혹시 지인이나 내 회사 직원이 이걸 쓴다고 했을 때 바꾸는 게 가능하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회사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직원이 출장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쓰게 되면 바꿔달라. 그럴 때는 이제 그 해당하는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주차 등록증을 요구해요. 무슨 말이겠죠? 주차 등록증을 이제 팩스로 보내주게 되면 거기서 등록을 하고 이제 그 해당하는 차를 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죽으라고 안 되는 데가 있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보내면 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걸리면은 이미 내가 다 등록하고 사인을 다 찍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를 이용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출은 30% 이상이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가 가능한 곳을 찾자. 제일 좋은 거는 전화로 되는 거, 안 되더라도 그 차량 등록증 팩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황 정리를 할 때는 이제 날짜 적고 이름 적고 인원하고 주차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예약 문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오버부킹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해당 사이트마다 서로 이제 연관되는 그게 없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A라는 곳에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투숙했다. 그럼 B라는 사이트에다가 여기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는 걸로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이런 작업들 정도만 하면 끝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걸 계속 한 번씩 들어올 때만 매 계속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중요 사항으로 일주일 동안에 벌어질 일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퇴실, 1월 3일 날 입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전날까지는 청소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거지.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아니 위임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요새 오토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하고 이 같은 일정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것들을 또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이야기를 해야 돼. 사진 말고 동영상을 찍는 게 서로 편해.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와 같은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청소는 또 이 머리카락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그 배수구, 그 다음에 그 싱크대 배수구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동영상 쫙 찍어가지고 보여달라. 애초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서로 이제 확인하면서 편하게 또 실제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게 끝이다. 저희 할 일은 없다. 그리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와 같은 이제 물건들을 고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아무리 청소 잘하고 인테리어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면 말짱 꽝이다. 그래서 제 가장 큰 핵심은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숙박을 돌렸는데 그 수익이 한 달치 월세보다 더 세.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또 두 번째, 한 1.5G를 돌렸는데 한 달치 월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나머지 다 내 수익이니까. 이해가죠? 그리고 세 번째, 한 2주 정도 돌렸는데 돌리면은 이 한 달치 월세가 빠지더라. 이때부터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돼. 봐요. 그 나머지가 내 수익이니까 한 달에 2주 정도 들어오면 그냥 본전이야.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5주일이나 최대 2주일 정도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월세는 작은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자금적인 여유가 되신 분들은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수가 있어.
500에 60이면 1000이면은 55로 할 수 있거든요. 5만 세이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이겠죠? 또 궁금한 게 이 수요청이 궁금해. 이 단기 임대를 이용한 수요청이 뭐냐? 첫 번째, 장기 출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서울 갈 수도 있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해당하는 지역의 업무시설 밀집 지역 있잖아요. 서울로 치면은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광화문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런 수요가 많더라. 물론 이런 지역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놀러 온 사람들도 이 지역을 많이 찾아. 그래서 서울이 요즘 이제 한류 열풍과 또 저도 이제 지방에 있어 봤지만 서울 왠지 좀 놀러 가고 싶을 때는 이 같은 단기 임대를 알면 싸게 또 구할 수가 있거든. 에어비앤비보다는 싸니까 장기로 했을 때. 그냥 두 번째,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이사 기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사할 때 동안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더라. 저도 이제 최근에 보통 이런 분들은 거의 최소한 한 달이야. 그때 2달 반까지 받아갔거든. 무슨 말이겠죠? 이사 기간이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집이 뭐 2월 달에 팔렸는데 들어가는 집은 4월 달에 들어가야 돼. 중간 뻥 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단기 임대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최근에 하신 분들이 이제 5주 정도 하시는데 하루 정도 빨리 이삿짐 넣을 수 없느냐? 당연히 오케이지. 한 달 반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러는데 약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당장 안 팔리잖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 때까지 그 기간 있잖아요. 요때 얘를 이제 단기 임대로 돌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거는 고차원적인 건데 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제 세를 줬어. 세를 줬는데 그 만기 시점이 보니까 입주 물량이 터졌어. 무슨 말이겠죠? 터진 경우에서는 내놔봐야 너무 힘들잖아요. 6개월이나 1년 뒤에 만약에 그 물량이 없어질 때 세를 주거나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럴 때 얘를 이제 단기 임대를 돌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원래 세를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입주 물량에 세가 너무 많은 거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단기 임대로 좀 뽑아먹고 그때쯤 되면 그 매물이 쫙 소진되잖아요. 6개월 지나면은. 요때 이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세를 줘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전략 하시기가 좋더라. 그리고 또 이 방학 때 학원 수요가 있어. 지방에서 막 서울 올라와요. 목동이나 대치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제 자녀들 학원 보내려고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 동시에 올라와. 이럴 때는 약간 좀 큰 게 좋아요. 투룸 이상. 그래서 한 4명 정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학원 가고 부모님들은 여기서 이제 옆에 케어하면서 방학 때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하더라. 또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큰 병원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또 노인분들이 이렇게 몸이 힘드실 때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게 되는 경우에 계속 병원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잖아요. 그럴 때 근처에 이런 거 하나 구하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수요로 많이 오시더라.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나갈 때 그쪽이 병원 친구들 있잖아요. 한데 막 소개를 막 시켜줘.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요도 잘 하시면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하는 데가 부산이나 강원도 이런 것들은 이런 애들은 이제 휴양지 수요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광안리, 해운대, 그 다음에 경포대, 강릉, 속초, 제주도 이런 지역들이 휴가철이 이제 대목이다. 최소한 2배에서 2.5배, 3배를 받더라. 무슨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얘들의 이제 월 매출하고 순수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 하나당 매출이 일주일에 한 40만 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비수기하고 성수기. 보통 비수기에는 한 최악의 경우는 25에서 한 30 정도. 성수기에는 한 50에 70, 많을 때는 80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 평균 내면 한만 못해도 일주일에 한 40만 원 되는 것 같다. 얘를 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래 시세보다 약간 싸게 내는다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5주에 한 140만 정도 매출이 생겨. 그렇게 되면 순수익은 아까 140에서 월세 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관리비하고 청소비는 우리가 여기서 따로 별도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세만 거의 나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순수익은 그냥 70이 돼, 하나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케이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50은 되더라. 50에서 평균 이쪽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 할 때 물론 30 할 수도 있지. 하지만 하다 보면 50에서 100 정도 사이. 아까 제가 단기 임대 하나 돌리면 한 100 정도 남는다고 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50에서 100 정도 한 중간 치기에서 한 70만 남도 쳐. 그럼 하나만 하면 좀 뭔가 아쉬워. 그래서 저는 이제 7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7개를 하게 되면 매출은 980은 거의 1000만 원이 되고 수익은 하나당 70이니까 77, 49, 490 되더라. 이게 할만한 것 같다. 제가 아까 하루 일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고 위임시키는 거. 그렇게 하니까 돈이 생기더라. 그러면 초기 비용은, 이 보증금은 어차피 넣었다가 빼는 돈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한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은 500 또는 1000 들어갔다가 튀어나온다. 여기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
봐봐요. 제가 아까 500에 60을 1000에 55가 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내 자금이 부족해. 그럼 1000을 500으로 줄이고 60을 차라리 63만 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 무슨 말이죠? 70 수익 나는 거 3만 원 더 뗀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보증금이 1000이 500으로 줄어들면 두 개를 할 수가 있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보증금 빼고 인테리어 비용이 있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원룸 오피스텔 기준이에요. 얘들 같은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있어.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 보통 풀옵션 되면 침대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뭐 다 있어. 그 같은 경우에서는 헤어 드라이어 여기. 그래도 이제 침대는 없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긴 해요. 침대 사봐야 3, 40이면 사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70이면 떡을 쳐. 70이면 산다. 근데 옵션이 없어. 그럼 침대도 넣고 세탁기도 막 하다 보면 많아봐야 150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한 70에 150이다. 뭐 이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보증 빼고. 그리고 순수익이 나는데 걸린 시간. 아까 제가 한 월세 60만 원, 인테리어 한 100만 원, 그 다음 기타 중개비 뭐 이것을 합치다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순수익이 한 50만 원 정도 난다. 치면 4개월이면 원금 회수야. 그런 게 어딨어. 만약 70일 이상으로 나게 되면 더 빨리 회수 되겠지. 물론 이제 하기 나름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하시더라. 그러면 늦어도 한 4, 5개월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이후로는 다 내 수익이다. 그러면 그 위에 70만 원 생기는 거 계속 내 거지. 이걸 10개 하게 되면 700. 앞으로 몇 개까지 늘릴 생각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 한 대여섯 개, 아까 원래 7개였는데 하나 팔면 6개가 됐는데 그 판자리가 워낙 잘 돼가지고 밑에 층으로 내려서 임차를 구해서 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7개였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가 팔렸어.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뭐 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6개가 됐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한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익을 지금 이제 하게 되면 한 500종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한 6, 7개 하게 되면 얘를 10개 더 해야겠네. 순수익이 1000만 원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 지방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단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쌀 때 사는 거야. 그 강릉이나 부산 이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에어비앤비 하기 위해서 외도민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정말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에어비앤비처럼 만들어가지고 제 세컨드 하우스 겸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공실 해결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 확보,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부동산 매도 차익의 시기가 오면 솔직히 안 할까요? 귀찮아가지고. 하지만 매달 5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500이면 엄청난 거예요. 세후 500인데. 역대 연봉이 세후 60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그래 따져보면 연봉 한 7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해먹을 수가 있어. 현금 흐름 플러스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 필요한 거 공실 해결,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임대는 꼭 한번 도전해보자. 일단 하나 집 주변에 가까운데 에어비앤비나 아까 말씀드린 삼삼엔투나 리브앤이에요. 이런 사이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오늘 유튜브 촬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단기 임대는 투자자의 동반자다. 마치겠습니다.